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아들 둘을 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24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누구보다 이혼을 바랬기에 이혼하고 나서 정말 홀가분하더군요. 왜 그토록 이혼을 바랬는지, 또 왜 이혼을 바라면서도 참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는 선으로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고 호탕한 성격에 남자다운 면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호방한 모습이 좋았죠. 남편은 연애 기간 동안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요. 저도 저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주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결혼해서도 이렇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실 남편은 사업을 했고 시댁 형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었고 집안 형편도 평범했습니다. 저희 집이 남편 집에 비해서 좀 기우는 터라 결혼이 괜찮을까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남편과 남편네 집에서는 저를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 부모님도 남편도 점을 엄청 맹신했거든요. 특히 자주 가던 보살집이 있었죠. 그 보살님이 말하는 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는 정도였고 남편 사업에 관해 중요한 것도 그 보살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어머님이 저랑 남편의 궁합을 봐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보살이 저랑 결혼하라고 또 저를 배우잣감으로 꽉 잡아야 된다고도 했대요. 왜냐면 제가 있어야 남편의 운이 올라가서 더욱 잘 된다면서요. 그런 말을 들어놓으니 어머님도 저를 환영하시고 남편도 꼭 저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나는 궁합까지 완전 천생연분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또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걱정이었는데 궁합이 그렇게 잘 나와서 좋기도 했어요. 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사주구나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재미삼아서 사주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남편과 제가 찰떡 궁합이었던 게 아니라 남편은 저로 인해 더욱 잘 되고 저는 남편으로 인해 서서히 말라 죽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미신이라면 미신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마냥 미신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이지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말라 죽어가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제 전남편 박민석은 직원 20명 남짓이 있는 작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금형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체였죠. 대기업 하청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대표, 사장, 오너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늘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장이었고 쭉 평생을 사장으로 살았던 남편은 전형적인 사장병에 걸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한 억대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골프백을 트렁크에 싣고 평일 대낮부터 비즈니스 미팅이다 접대 골프다 하며 필드로 나돌기 일쑤였습니다. 정작 회사 자금 사정은 언제나 빠듯하면서도 밖에서는 대표가 쏜다며 룸살롱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물쓰듯 긁어대는 그런 사람이요. 어쨌든 그렇게 통 크게 쏘고 다니니 밖에서는 세상 호탕하고 능력 있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화병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땐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저를 쫓아다녔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잡힌 물고기 취급 제대로 하며 밖으로만 나돌기 일쑤였죠. 자식 일에도 관심이 없어서 자식이 몇 살인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몰라서 저한테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말해줘봤자 관심이 없으니 금방 까먹었지만요. 하지만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고 화병이 생겼던 건 바로 남편의 바람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병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인간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20년은 남편의 지독한 무관심과 병적인 외도로 얼룩진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세월이었거든요. 사실 남편의 바람기는 신혼의 단꿈이 채 깨기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바로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부모가 된 셈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신혼집에 들여놓은 가구 냄새가 채 빠지기도 전에 남편은 회사 격리 직원과 눈이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된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거죠. 어쩌면 결혼 전부터 그 격리와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고 결혼 직후에 바람이 난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어쨌든 남편이란 놈은 신혼 초부터 바람 피다가 걸린 최악의 쓰레기였다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추궁을 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여자랑은 실수였다며 회사에서도 바로 내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여자랑은 바로 끝내라고 했죠. 남편은 그 여자를 회사에서 내보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고 이 일은 그냥 묻어두고 살자 마음먹었습니다. 안 살면 몰라도 같이 살기로 한 이상 그냥 없던 일처럼 지우고 살자고 결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또 바람을 피우다 걸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둘째까지 임신을 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맨날 밖으로 쏘다니더니 또 바람을 핀 거죠. 거래처 여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번에 걸렸을 땐 처음과 달리 빌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당당하게 쳐드는 겁니다. 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전에는 그 보살말 때문인지 잘못했다고 빌더니 이제는 그 보살이 헤어져도 된다고 한 건지 뭔지 아주 당당히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것뿐인가요? 심지어 그 미친 상간녀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사장님과 이혼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장이 저랑 이혼하고 그 상간녀랑 같이 살겠다고 한 모양이었죠. 남편도 반성이 없고 상간녀까지 이혼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뱃속의 둘째, 도움을 받기 힘든 친정. 그리고 저도 돈을 벌고 있지 않은 데다 당장 돈 벌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제가 이혼할 생각도 있었기에 당당하게 나갔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땐 오히려 이혼을 못하겠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던 거죠. 그땐 그게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제발 가정 좀 지키라고 아이들 봐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제가 이혼하기 쉽지 않다는 걸 남편도 눈치챘고 더 이상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싶었나 봐요. 이혼해 주든가 아니면 신경 끄고 살든가 선택해. 이혼 안 할 거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넌 터치하지 말고. 그 뻔뻔한 배짱 앞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고쳐 쓸 수 없는 폐기물이구나 라는 것을요. 하지만 당장 이혼하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경제력 없는 제가 이혼했다가 양육권을 뺏기거나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내 알 바 아니다. 넌 내 남편도 아이들의 아빠도 아니다. 넌 그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요. 저는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고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계속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결국엔 그 유난 떨던 여자와 헤어졌지만요. 남편은 애초에 한 여자를 오래 만날 수 있는 인간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또 바람을 필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돈 벌어오는 기계다.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외박을 하든 어떤 여자와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철저히 신경을 껐습니다. 남편 역시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화목한 가장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했기에 저랑 굳이 이혼하지 않았어요. 제가 터치하지 않았으니 굳이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쇼윈도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죠. 각방도 이미 쓰고요. 저는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그때쯤 제 인생의 목표는 아이들을 보란듯이 훌륭하게 키워내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결혼의 의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더 집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관심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오면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밖에서는 자식 농사 대박난 아빠 행세를 하고 다녔고요. 그렇게 철저히 남처럼 살아온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의 결실도 맺어졌죠. 큰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다니고 연이어 둘째 아들도 명문대 진학을 확정지었거든요. 아이들은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반면 영원할 것 같았던 남편의 운은 다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남편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과 경기 침체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거래처가 끊겼고 자금난에 시달리며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하던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한숨만 쉬는 날이 늘어갔던 거죠. 가진 건 돈밖에 없던 남자가 돈이 떨어져 가면서 늙어가니 참 초라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바람질은 여전한 것 같더군요. 돈이 많든 적든 그냥 그 인간에게 바람기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둘째 아들까지 대학에 합격하고 난 다음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결심해왔던 일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깐 멈추라고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술에 취했으니 내일 얘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지금 꼭 할 얘기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탁자 위에 이혼 서류가 담긴 누런 봉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혼하자. 여기 도장 찍어.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평소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오냐 좋다 기다리고 있었다. 냉큼 이혼하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놓은 이혼 서류를 보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더니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는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불러도 대답도 않고요. 뭐지? 싶더라고요. 어딜 가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일단 심란한 기분으로 기다렸는데 한 두어 시간 뒤에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디 갔냐고 하니까 그 물음에는 답을 안 하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는 겁니다. 저는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놀랐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갑자기 이혼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죠. 왜냐면 저희는 그동안 거의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정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나만큼이나 남편도 이혼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고 늘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 뜻밖이었던 겁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완전 남남처럼 살아왔잖아. 서로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지 않아? 왜 이혼은 싫다는 거야? 그래, 알아. 나 남봉군처럼 살아온 거. 당신 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던 거.
근데 나이 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 내가 밖으로 돌아도 결국 집에 있는 당신한테 돌아와야 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병이야, 병. 고치고 싶다고 고쳐지는 게 아닌 불치병. 여보, 나 그냥 환자야, 환자. 그냥 불쌍한 환자라고 생각해주고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정신과 치료도 받을게. 나 당신한텐 그동안 좋은 남편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20년 넘게 살았잖아. 같이 가족으로 산 세월이 얼만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믿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맹세코 다신 안 그럴게.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어. 아니, 지금이 아니라 안 만난 지 꽤 됐어. 이제 나이 들고 지치고 밖에서 여자들 만나봤자 다 의미 없는 짓인 거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짓들인데. 우리 아들들도 잘 키웠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참 몹쓸 짓 했는데 앞으로라도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라는 겁니다. 늘 당당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지 잘못에도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참담한 표정으로 이유는 말자고 말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뒤도 안 보고 이혼하려 했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기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정말 진심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의 뜻밖의 반응 때문에 저도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 진심처럼 보였기에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정신만 차린다면 이혼까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저한테도 너무 큰일이고 큰 변화니까요. 하지만 여태까지 속았는데 사람이 변할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나이가 들었으니 변한 게 아닐까? 나이 들면 변하기도 한다던데 싶기도 한 겁니다. 못 믿겠다 싶으면서도 한켠으론 딱 한 번만 더 믿어줄까 싶기도 했던 거죠.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사업도 요즘 어렵다는데 내가 너무 타이밍이 매정했나? 진짜 정신과 다니면서 고치겠다면 마지막으로 믿어봐야 하나? 저 자존심 덩어리가 병원까지 다닌다고 하면 진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애들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한켠으론 그 초라한 모습에 짠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보류하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를 도운 걸까요? 제가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아 넘어갈 뻔한 찰나 남편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여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직원은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왠지 정이 갔는데 회사에서도 일당백으로 일을 참 잘한다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갔고 개인적으로도 좀 잘 지냈습니다. 결혼할 때 선물 겸 따로 전자제품 하나를 사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여직원이 남편 따라 지역을 옮기게 되었다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멀리 간다고 하기에 아쉬운 마음이었고 저랑 따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멀리 떠나는 사람이다 보니 밥이라도 든든히 한 끼 사주고 싶어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지향씨, 잘 지냈어? 그동안. 안녕하세요, 사모님. 신혼재미에 푹 빠져 살지? 얼굴 너무 좋아졌다. 아니에요. 멀리 가던데 준비는 다 했어? 네. 회사는 퇴사 처리 다 된 거야? 네, 저번 주까지였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가는 거라서 그 전까진 뭐 백수죠. 그렇구나. 아쉽다. 한 번씩 놀러 와. 그럼요. 사모님도 저 사는 곳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저 사모님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야말로 같은 동양 후배라서 마음도 더 같고. 그 말에 지향 씨는 미소를 지으며 뭔가 잠시 생각하더라고요.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 실은요, 사모님께 드릴 말씀 있어서 뵙자고 한 거거든요. 나한테? 뭔데? 좀 주제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사모님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른 채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뭐길래? 지양 씨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사장님하고 이혼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지양 씨가 어떻게... 제가 사장님 사무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사장님 업무도 많이 봐드리고. 그렇지. 지양 씨가 거의 다 봐주는 거 알지. 지양 씨가 망설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한테 여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자? 새삼 놀랄 것도 없지만 또 오랜만에 들으니 황당하고 심장이 뛰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자기는 이제 여자 안 만난다고, 안 만난 지 꽤 됐다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양 씨가 하는 말이 남편한테 또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있어? 그걸 지양 씨는 어떻게 알아? 실은 회사에도 몇 번 데리고 오셨어요. 뭐라고? 그 여자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닐지언정 회사에는 절대 데리고 가는 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가정적인 애처가인 척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놓고 여자를 회사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고 못 사는 여자가 있는데 왜 내 앞에서는 눈물바람에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린 거지? 차라리 저랑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만나면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지양 씨는 알아? 지양 씨는 그 말에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 드나드는 사진을 몰래 찍은 거였고 그 여자 음성이 담긴 녹음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무슨 사장 사무 행세하면서 직원들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저희 남편한테 오빠 거리고 기가 막혔죠. 회사 근처에 와인바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사장님보다 10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얼마나 뻔질나게 오는지 사장님하고 가까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선 작은 사모님으로도 불릴 정도예요. 뭐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상간녀가 대놓고 사모 행세까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앞에서의 그 모습은 뭐였을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모습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모님께 말하고 싶었는데 저도 여기 다니고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일에 제가 끼어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다 말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모님, 제가 며칠 전에 사장님이 친구분 불러서 사장실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맞아, 내가 이혼하자고 했었어. 그런데 사장님이 친구분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도 이혼하고 싶었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재산 분할해주기 싫다고. 뭐라고? 저는 지양 씨의 말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20년 넘게 살아서 재산 분할도 반 정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 이혼은 하지 말자고 빌었다고. 시간 벌어놓고 재산 다 빼돌릴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혼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고 이혼할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군요. 속칭 개빡친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이 인간은 반성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서 재산 빼돌릴 시간을 벌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진짜 이 폐기물 같은 인간이 끝까지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저는 지양 씨를 통해 그 상간녀가 운영한다는 와인바의 상호와 위치까지 알아냈습니다. 증거도 다 받아냈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엎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이혼하기 싫다는 거 진심이지? 어? 오, 그렇지.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그럼 당신 정말 병원 다니면서 상담받을 자신 있어? 내가 보기에도 당신 병이야. 어떻게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줄창 바람을 피워댈 수가 있냐고. 나니까 참고 살았지.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 그럼 알지. 당신 고생한 거. 나 상담 받을게. 치료 받으라면 받을게. 지금은 아무도 안 만나는 거 확실해? 여자 없는 거 맞냐고. 아유,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 전에 만났던 그 지선이라는 여자도 그렇고 미숙이라는 여자도 그렇고 당신이 이혼하고 살림 차릴 거라고 했잖아. 아유, 무슨. 그 여자들은 그냥 가볍게 논 거지. 내가 무슨 그 여자들이랑 살림을 차려. 뭔 소리야. 그 미숙인가 하는 여자랑은 꽤 오래 만났잖아. 한 6년 만났나? 아니야. 완전 잘못 알고 있네. 걔는 1년밖에 안 만났어. 그럼 6년 만난 건 누군데? 무슨 그런 걸 물어 이제 와서. 왜? 이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하자. 그 성이라고 있는데. 그 학교 후배라고 했었던? 아니, 학교 후배는 아니고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어? 어, 참 다양하게도 여자들 만나고 다녔네. 부지런도 해. 이제 안 그런다니까. 그래, 이제 그러지 마. 치료도 받고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럼 이혼은 안 하는 거지? 그래. 그 말에 남편은 안심하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내가 잘할게. 그러는데 저는 진짜 남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더라고요. 평생 바람질도 모자라 그 마음고생했던 와이프한테 재산분할조차 해주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빼돌린다고? 에라이 인간아.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잠시나마 고민한 내가 미친년이다 싶었죠. 저는 속은 부글거렸지만 최대한 웃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곧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체 없이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심하고 있던 남편이 손 쓸 틈도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버리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데다 지양 씨의 증언과 사진, 남편이 자기 입으로 술술 분 그동안의 바람의 역사까지 모두 증거로 냈죠.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야, 너 나한테 기회 준다며. 이혼 안 한다며. 그래 놓고 어떻게 뒤통수를 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통수 같은 소리 하네.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평생 내 뒤통수에 앞통수까지 때리고 헤어지자는 그 순간까지 거짓말하고 재산 빼돌리 궁리했으면서 나한테 뒤통수가 어쩌고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인간아. 뭐? 그걸 어떻게... 너는 나 배신 때려놓고 나는 너 배신하면 안 되니? 꿈 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될 거다. 내가 악착같이 재산 분할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낱낱이 증명했습니다. 그 상간녀에 대해서도 절대 선처 없고 무조건 판결문까지 받아내겠다고 했고요. 소송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아주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평생 얼마나 남봉꾼으로 살아왔는지 아들들도 너무 잘 알고 치를 떨었으니까요. 상간녀는 그 와중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지향 씨가 마련해준 증거가 있었기에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 그랬죠.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내가 버린 쓰레기 잘 닦아서 써봐. 근데 그거 아니? 그 인간한테 여자가 너 하나뿐이었겠니? 내가 아는 여자만 해도 트럭으로 한 대야. 아마 너 말고도 지금 만나는 새로운 여자 또 있을걸? 그 인간 한 여자를 오래 못 만나거든. 너는 딱 봐도 얼마 안 남았다. 제 말에 상간녀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상간녀도 남편 회사로 찾아가 따지고 들며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20년 쇼윈도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혼 후였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놀랍게도 그 점쟁이 말처럼 남편의 운세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안 그래도 어렵던 회사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부도가 났고 결국 남편은 회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 노릇하며 거드름 피우고 다니더니 꼴 좋다 싶더군요. 지금 저는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소소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서울대 의대 다니는 큰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가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용돈까지 챙겨줍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란 두 아들을 보면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무의미했던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해요. 껍데기뿐인 사모님 소리 듣던 그때보다 내 손으로 일하고 잘 커준 아이들을 지켜보며 지내는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참고 견디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행복도 분명히 있었어요. 슬프게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상 속에 작은 선물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의 풍경들, 내가 베풀거나 받은 작은 친절들, 겨울의 달콤한 귤을 맛보고 여름의 시원한 수박을 먹는 제철 음식이 주는 기쁨들도 누군가 그랬죠. 인생이란 겨울국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의 작은 틈과 틈 사이에서 찾아오는 일상의 행복을 많이 느끼려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복들을 많이 느끼며 남은 인생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려 하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미혼 직장인입니다. 30살이 넘어서도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던 저였지만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 결혼을 막 준비하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끝이 났습니다.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에게 추악한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신 끝에는 놀라운 반전도 있었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저는 디자인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팀 회식이 있었죠. 1차로 고기를 먹고 2차로는 몇몇 친한 직원들끼리 남아 클럽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클럽이냐 하면서도 술도 취했고 또 친한 동료 직원들끼리만 남아 있었기에 재밌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클럽을 가기로 했는데 동료 직원분들 중에는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 클럽이 아니라 나이트를 가자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클럽은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엉겁결에 나이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귀가 터질 듯한 음악 소리가 가득 찬 곳. 나이트든 클럽이든 많이 가본 게 아니었기에 좀 생소하고 낯설고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서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고 들뜨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를 잡았는데 여자들끼리 우르르 왔다 보니 웨이터가 부킹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막 웃으면서 어디 한번 해줘봐라고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웨이터가 한 번만 도와줍쇼 라고 외치면서 제 팔을 잡고 부킹을 가자는 겁니다.
솔직히 술에 취해 가면서도 괜찮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1도 안 했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나는 남자들이야 뻔할 테니까요. 그냥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웨이터가 밀어넣은 룸의 문이 열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본 순간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훤칠한 외모였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달리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제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자 그는 멋쩍은 얼굴로 조용히 새 생수병을 따서 제 앞에 놓아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좀 멋쩍게 말을 했습니다. 좀 요란하죠. 저도 이런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서 친구들 따라왔거든요. 친구놈이 생일이라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시끄러운 곳이랑은 영 안 맞네요. 이런데 잘 안 온다는 건 나이트에서는 너무 뻔한 달코 다른 작업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젠틀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마음까지 덩달아 설렜죠. 이런 데서 만난 남자를 보고 설렌다고? 제 스스로도 제 마음이 좀 낯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끄러운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냐고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서 왔다는 말도 하고요. 보통 이런 곳에서는 직업도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 남자 직업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다 실수로 명함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얼른 주워주려고 명함을 집어든 순간 저는 좀 놀랐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영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명함에는 금박으로 박힌 검찰 로고와 함께 검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검사님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 남자 김영우는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명함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로 떨어뜨렸네. 아까 공무원이시라고. 검사도 공무원이니까요. 아, 그렇긴 하지만 직업을 알고 보니 영우 씨가 더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인데 검사라니 기분이 좀 묘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영우 씨가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어요. 영우 씨는 검사 임용이 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개천용이라고 하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됐대요. 되게 힘들게 살았고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혼자 사는 곳도 허름한 빌라라고 했고요. 본가는 시골이고 부모님도 형편이 막 좋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적당히 다니다가 나중에는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릴까 싶기도 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면 돈을 더 잘 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다니 멀끔하고 뺀질한 외모와 달리 성실하게 살아온 영우 씨가 더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영우 씨와 저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우 씨는 검찰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자주 얘기해주고 검찰청 근처에 있는 맛집까지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훈남이 알고 보니 검사라니.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다들 저더러 미영이 로또 맞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이 만남이 운명이라 믿으며 영우 씨와 잘 만났고요. 성격 서글서글하고 인물 훤칠하고 게다가 직업도 좋으니
그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저도 그 남자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죠. 저희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서로 결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우 씨는 자기가 개천용 출신의 지방대학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 조직 안에서 무시를 많이 당한다며 빨리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돈 많이 벌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느냐 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진지하게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갈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제 친구들이 검사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기에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이선미도 포함이었죠. 선미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큰 정육 백화점과 농장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직업 없이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죠. 다만 선민의 부모님은 돈은 많은데 두 분 다 중졸이셔서 학력 컴플렉스가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미도 온갖 고액과외니 학원이니 정말 많이 밀어주셨는데 선미는 공부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온갖 공부를 다 시켜줘도 선미의 성적은 거의 반 꼴등이나 꼴등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민의 부모님은 선미에게 어차피 네 머리는 안 되니 사위라도 똑똑한 사위를 얻자고 늘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손주들은 똑똑할 거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학벌 좋은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어쨌든 선미는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했기에 선민의 아버지가 기부 입학처럼 대학교에 큰 돈을 기부하고 겨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는 내내 수업도 못 따라가고 학사 경고를 밥 먹듯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미는 자기 집이 부자고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잘 그랬죠. 그러다가 졸업 직전에 친구들 중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아버지가 연결해준 명문대 박사 출신 연구원이었죠. 선민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삐까뻔쩍한 신혼집 해주시고 그 사위한테 2억 상당의 외제차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억 소리가 나는 호화스러운 결혼이었죠. 하지만 선미는 결혼 내내 남편과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만날 때마다 남편과 시댁욕을 했죠. 대화도 안 통하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지네 집은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따 대고 나를 무시하냐며 남편에 대한 분노를 종종 나타냈죠. 그렇게 줄창 싸우다가 결국 2년도 안 돼서 이혼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후로도 다시 재혼하려고 계속 선도 보고 했다는데 마땅한 상대가 눈에 안 찼는지 아직까지 재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백수로 살면서 아버지 카드 긁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엄청 편하게 잘 지냈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학벌 좋고 직업 좋은 남자와 재혼하라며 압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선미는 제 남자친구가 검사라는 사실에 엄청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검사라고? 진짜 대단하다. 나는 나이트고 클럽이고 아무리 다녀도 그런 사람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 우리 미영이 횡재했다. 진짜 부럽다. 그러다가 저한테 그 나이트가 어디냐고 묻고 본인도 주구장창 주말만 되면 그 나이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트에 간다고 검사를 만날 수 있겠나요? 선미는 좀 대놓고 저를 부러워하고 제 남친 친구라도 소개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법조인 사람으로요. 남친에게도 물어봤지만 남친은 그냥 소개해주고 그런 건 불편하다며 적당히 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들의 성화에 제 남친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하게도
그날 선미는 무려 샵에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왔더라고요. 샵에서 머리나 메이크업 받고 오면 티가 확 나잖아요. 너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소개팅도 아니고 그냥 친구 남친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왜 저렇게 꾸미고 왔지? 황당했죠. 그런데 그날 선미는 제 남친을 보는 눈빛이 좀 달랐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무슨 자기가 소개팅하러 온 것처럼 제 남친에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제 남친이 검사라고 하니까 인물도 그냥 그렇고 거만한 행동의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 남친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달라 보인다고 하면서요. 선미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하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최고의 신랑감을 찾았는데 아마 그게 김영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다 같이 만나고 나서 선미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빠가 운영하는 고깃집 중 하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부르라고 했다면서요. 갑자기 니네 아버지가 우리를 왜 부르셔? 너랑 나랑 친하잖아. 미영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궁금하신 거지. 우리 아빠가 완전 좋은 고기 팍팍 줄 테니 네 남친 데리고 한번 오라고 하시네. 그리고 사실 그때 만났을 때 영우 씨한테 진짜 맛있는 고기를 맛보여준다고 했었거든. 그 약속도 좀 지키고 싶고. 선미의 말에 좀 황당했죠. 둘이 언제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구 아버지가 초대하는 자리다 보니 제 남친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남친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미의 초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미네 아버지는 농장에 정육 백화점 운영에 고깃집도 다수 운영을 하시기에 엄청 바쁘시다는데 저희 초대했다고 일부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컷 먹으라고 좋은 고기도 공짜로 그냥 주시고 그 와중에 제 남친을 막 챙기시는 겁니다. 선민의 아버지가 말은 미영이 때문에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딱 봐도 저보다는 제 남친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죠.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선미랑 친구였지만 선민의 아버지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선민의 아버지가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르신 데다 비싼 특수부위 고기를 막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김영우는 제 남친인데 마치 선미 남친인 것 마냥 엄청 챙기시는 겁니다. 대리도 불러줄 테니 술도 마시라면서 최고급 양주 가지고 오시고 뭔가 저랑 같이 초대되었지만 목적은 제 남친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 남친 직업이 검사다 보니 선미 아버지가 제 남친을 인맥으로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하고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미가 슬쩍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 법조인을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보니 그건 전부 다 핑계일 뿐이었지만요. 그 둘은 저도 모르게 연락처도 교환한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언제 둘이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제가 너무 순진하고 무심하고 안일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분명 선미가 제 남친을 보는 그 불손한 눈빛을 느끼면서도 에이 설마 내 착각이겠지. 그래도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남친도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찜찜한 기운은 결국 진짜였고 믿는 도끼에는 발등을 찍히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 후로 일이 너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던 남친.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일이 그러니만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에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불쑥불쑥 들더군요. 어느 날 남친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연락을 못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하루 종일 연락 두절인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퇴근길에 그가 혼자 살고 있다는 자취방에 가게 되었어요. 전에도 몇 번 갔기 때문에 익숙했죠.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빌라 앞에 선미의 고급 외제차가 대여져 있는 거예요. 선미의 차는 노란색이라서 엄청 튑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선미가 내 남친 집에 와 있다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선미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한 것부터 선미가 내 남친을 바라보는 그 눈빛까지 다 파바박 하고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친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비밀번호를 눌렀죠.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현관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선미의 신발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거실에 선미의 명품백까지 올려져 있는 겁니다. 벙쪄 있는 그 순간 남친과 선미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엄청 가벼운 홈웨어를 입고요. 남친과 선미도 저를 보고 당황한 눈치였죠.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등장에 두 사람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올게 왔다는 듯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김영우의 표정에서 제가 알던 젠틀함은 온데간데 없고 엄청 비열한 말투로 그러는 겁니다. 미영아, 여기가 너네 집도 아닌데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면 어떡해? 뭐라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네가 왜 이선미랑 있어? 그 말에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이선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말해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미영아. 선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야, 네가 인간이야? 결혼할 남친 소개해달라고 하더니 이러려고 해달라고 한 거야? 이러려고 너네 가게 오라고 그런 거냐고! 그 와중에 남친은 선미 역성을 드는 겁니다. 선미한테 고함 지르지 마. 내가 선미 씨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거야. 화를 낼 거면 나한테. 뭐라고? 너한테 사실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언제 말할까 벼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뭘 말하는데? 네가 이선미랑 바람 피는 거? 뭐 이런 기막힌 상황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결혼하자며 이제 결혼 준비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내 친구랑 놀아나? 그 말에 남친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미영아, 솔직히 결혼은 현실이잖아. 톡 까놓고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너한테 물었지. 나 도와줄 수 있냐고. 나는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개원하고 싶은데 너 그때 경제적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너네 집이 그렇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였어. 근데 너 뭐라고 했어? 내가 뭘 해도 응원한다느니, 옆에서 붙돋아 주겠다느니. 야, 무슨 중학생이냐? 무슨 응원을 하고 뭘 붙돋아줘? 나 어이가 없어서. 나 솔직히 그때 이미 너랑 결혼은 안 되겠다 마음먹었어. 라면서 그 비열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있냐 물었는데 제가 엉뚱한 응원만 하니까 저랑은 결혼을 안 하려고 이미 마음먹었대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는 눈치가 없어? 나 검사야. 그럼 당연히 결혼하려는 여자집 쪽도 빵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처음에 네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길래 집 좀 사는 줄 알았다. 남친은 아예 대놓고 저런 양아치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선미는 킥킥거리며 저한테 그러고요. 자기야, 저거 중고로 산 거야. 미영이네 돈 별로 없어. 라면서 저를 조롱하는데 얼굴이 벌개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친은 아주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선미 씨네 아버지가 나 나중에 나오면 변호사 개업 비용부터 빌딩까지 싹 다 지원해주기로 했어. 내가 바라는 도움은 이런 거야. 선미 씨야말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옆에 있던 선미가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미영아. 근데 솔직히 검사 남편 뒷바라지할 능력 너도 너네 집에도 없잖아. 너한텐 과분한 남자야. 주제를 잘 알아야지. 영우 씨 나한테 잘 보내줘. 그리고 나도 이번엔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자. 친구 좋은 게 뭐니? 네가 양보해. 두 사람의 뻔뻔한 낯짝을 보니 눈물조차 아깝더군요. 저는 기가 막힌 기분으로 그 둘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난리치고 해봤자 저 둘이 쿵짝으로 덤벼들 게 뻔했어요. 막말로 제가 김영우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선미 머리채를 잡겠나요? 깽판을 치겠나요? 오히려 그런 짓 했다가 고소당하면 더 억울하겠죠. 저는 그냥 기막힌 비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다. 돈밖에 없는 년이랑 돈 보고 붙은 놈이랑 천생연분이네.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침을 뱉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친구와 약혼남에게 동시에 당한 배신. 말로만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고 서글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선민의 부모님은 검사 사위를 본다며 굉장히 신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급하게 서류를 떼야 할 일이 생겨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이 아니라 민원실이긴 하지만 김영우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괜히 마주치면 어쩌나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일만 하고 돌아가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볼일을 보고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김영우, 2층 남자 화장실 또 막혔댄다. 빨리 가서 뚫어. 김영우라는 이름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낯익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남친 김영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되었을 때부터 혹시나 이 부근에서 만나면 어쩌지 걱정이 됐는데 정말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김영우가 입고 있는 옷은 법복도 말끔한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등판에는 시설관리팀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힌 낡은 회색 작업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대걸레가 들려 있었고 양손에는 분홍색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요. 저 사람 검사인데 왜 저런 걸 입고 있지? 너무 의아해서 몸을 좀 숨겨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나이 많은 남자분에게 김영우가 대답하더라고요. 아, 예, 반장님. 그렇게 김영우는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저는 넋이 나갔죠. 저 사람 김영우 맞나? 내가 착각했나? 하지만 분명 얼굴도 목소리도 김영우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방금 다른 분이 분명 김영우라고 불렀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레 김영우가 간 2층 남자 화장실 근처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다시 봐도 김영우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김영우가 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김영우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선미를 말하는 거겠죠. 나? 지금 일하고 있지.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좀 바쁘네. 괜찮아.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다 알겠더라고요. 김영우는 사실 검사가 아니었구나. 검찰청 건물의 청소와 잡일을 도맡아 하는 용업업체 직원이었구나라는 것을요. 그럼 작정하고 검사라고 사칭하고 속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우는 저에게 검사라고 하면서 명함도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그건 다 뭐지?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나중에서야 안 거지만 실제로 그 검찰청 안에는 김영우라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제 전남친하고 이름이 똑같은 김영우 검사가요. 아마 제 전남친인 김영우가 그 명함을 훔친 건지 뭔지 손에 넣게 되면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검사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검사 명함이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검사라고 하면 대우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걸로 여자까지 등쳐먹으려고 했겠죠. 순간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이선미가 그토록 원하던 검사 사모님 타이틀, 선민의 부모님의 학력 컴플렉스를 씻어준 구세주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용역 직원도 아니고 작정하고 검사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꾼. 그게 바로 김영우의 실체였습니다. 당장 가서 따질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굳이 내 손에 똥 묻힐 필요 없더라고요. 대신 이선미에게는 이 황당하고도 우스운 꼴을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줌을 당겨 김영우의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등판에 선명하게 박힌 시설관리팀이라는 글자와 손에 낀 고무장갑, 뚜러뻥이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차단했던 이선미의 번호를 풀어서 방금 찍은 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요. 선미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검사님 실체야.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친구였던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 보내준다. 너는 내 뒤통수 제대로 때렸지만 그래도 나는 너 같은 비열한 인간이 아니거든. 그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얼마 안 지나 일이 사라지더군요. 아마 선미는 처음엔 이 사진이 뭔지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김영우에게도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선미야, 왜? 그러더니 막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당황한 얼굴로요. 아마 이선미가 사진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영우는 쩔쩔매며 그게 뭔 소리냐고 하면서 통화를 하기 위해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도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죠. 그리고 자리를 좀 옮긴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첨부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멍청한 짓 작작해. 작정하고 속이는 인간인데 네가 전화해서 말한다고 그래 나 검사 사칭했어 그러겠니? 너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해라. 그냥 여기 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여기 검찰청 민원실 건물이야. 저는 진짜 이선미도 어지간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민원실 입구 근처에서 이선미를 기다렸습니다. 이 재밌는 꼴을 놓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선미가 들이닥치더라고요. 표정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쥔 채요.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저는 멀리서 팝콘이나 먹으며 지켜볼 생각이었지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선미는 초조한 얼굴로 김영우에게 전화를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김영우가 대걸레를 들고 내려오다가 딱 마주쳤어요. 김영우도 갑자기 눈앞에 이선미가 있으니 얼어붙었죠. 이선미의 눈도 뒤집어졌습니다. 김영우를 빠르게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김영우가 손에 있던 대걸레를 확 놓고 도망가려는 겁니다. 이선미도 눈이 뒤집혀 달려가더니 김영우를 붙잡고 고함을 질렀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민원실 로비가 떠나가라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검사라며! 형사부 검사라며! 이게 검사야? 이게 검사야? 선미는 악을 썼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김영우는 쩔쩔매며 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선미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민원인들이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 실사판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신고 있던 하이힐까지 벗어들고 김영우의 정수리를 내리 찍으려고 했고 결국 거기 있던 청사 방호 직원들이 달려와 선미를 말리더라고요. 김영우는 이선미한테 머리가 찍혀 아파서 바닥을 뒹굴다가 이선미가 직원들에게 잡힌 것을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겁니다. 이선미는 거기서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진심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었죠. 나중에 다른 친구들 통해 전해들은 후일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둘이 결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는데 선민의 아버지가 사위 기죽으면 안 된다고 벌써 외제차 한 대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예비사위가 검사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알고 보니 검사 사칭하는 사기꾼이었죠. 집안 망신에 완전 뒷목 잡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우는 당연히 그날로 용어업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명함을 훔쳐 사칭하고 다닌 죄가 굉장히 컸죠. 이선미에게 차 말고도 이래저래 뜯어낸 돈이 좀 있었는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고요. 그런 식으로 뜯어낸 돈은 이미 도박 빚과 유흥비로 탕진해 빈털털이라 합의도 못한다더군요. 박사 남편한테 무식하다고 소박맞고 이번엔 청소부한테 검사라고 속아 돈 갖다 바친 바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친구들도 제 남친을 뺏은 걸 알기에 다 선미를 비난하고 기피했는데 그 일로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제가 그날 공교롭게 일로 검찰청 민원실에 갔던 게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구나 싶습니다.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진 몇 장으로 두 사람을 완벽하게 자멸시켰으니까요. 돈으로 명예를 사려 했던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친구와 남의 명함 훔쳐서 인생 역전을 꿈꿨던 사기꾼 전남친. 둘 다 인과응보를 제대로 치른 셈이죠. 나이트클럽 바닥에서 주운 명함 한 장. 그때는 인연의 시작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쓰레기한테 걸릴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선미가 제 쓰레기를 성심성의껏 치워준 은인이나 다름없네요. 친구와 약혼남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엮이면 큰일 날 뻔했던 쓰레기와 언제든 제 뒤통수 칠 수 있는 인연을 잘 끊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펙타클한 막장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